혹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외국 말고 한국에서요? 시중은행이.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럴 뻔한 적이 있었죠. IMF 외환위기 때 너도 나도 돈 잃을까 막 몰려드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막 잘 나가던 은행들 파산하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앞장서서 매각하고, 은행 주식들은 막 전부 하한가를 치고 막 은행들은 다 적자 내고. 근데 그런 IMF 외환위기 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은행이 바로 오늘 주제인 이곳이죠. 그리고 저희도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요, 올림픽 체조경기장, 수영경기장, 테니스장, 올림픽 회관, 그리고 미사리 주종경기장 등등을요, 고국의 올림픽 성공 개최를 빌던 제일교포들이 성금을 막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지어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제일교포들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성금 521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성금은 일본인들의 갖은 차별을 이겨낸 제일동포들의 조국애와 동포애의 결정이라는 그런 점에서 엄청 거액을 모금해서 지원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성금을 전달할 때 대통령이 직접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뿐만 아니라요,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주요 공관 9곳도요 제일교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어줬는데, 왜 과거에는 한국이 잘 못 살고 한국 정부의 여력이 지금 같지 않을 때니까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곳 역시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고국에 지은 거죠. 자, 자세한 얘기는 차차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IMF 외환위기 불과 15년 전 달랑 지점 3개짜리 300명도 안 되는 직원의 초미니 은행으로 시작해서요, 위기 때 오히려 살아남고 성장을 거듭해서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은행은 물론이고요, 카드, 증권, 보험 등등까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신한금융그룹입니다. 전에 왜 삼성, LG, 효성 창업주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얘기 했던 적 있었죠? 뭐지? 여기는 뭐 부자들이 많이 나는 곳인가?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거기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신한은행 본점, 신한지주 본사가 남대문 앞에 있는데 이 빌딩을 삼성 이병철 창업주가 사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왜 바로 그 옆에 옛날 삼성 본관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고 싶어 했을까? 남대문에 신한은행 본점이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 화폐 발행하던 전환국이 있던 곳이래. 동전을 찍어내던 주전소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표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 건물에 실제로 삼성 계열사들도 입주를 해 있었고, 아예 그 빌딩 땅을 사가지고 지금처럼 서초동의 삼성타운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삼성타운을 지으려고 했었대. 근데 신한에서 안 팔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은요,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신한금융그룹이 무슨 국내 4대 금융그룹이다, 민간 자본이 세운 금융사 중에서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튼튼하지만 작은 은행으로 유명했는데, 근데 어떻게 성장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싹이 움텄던 일제가 패망하던 시절 대한해협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왜 일제 말기에 먹고 살 걸 찾아서, 그리고 강제징용을 피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일본으로 넘어간 제일 조선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소위 최하층 노동계층으로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해서 통치를 하니까 한인들한테도 일종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자가 부족하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통제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곳곳에 암시장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한인들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자기네들 식민지였던 곳 출신 사람들이 돈 벌고 막 활약을 하는 거잖아요. 쟤네 뭐 허드렛 일만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네? 또 뭐 암시장 단속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을 들면서요, 전체 업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서 한인들이 특히 많았던 오사카 스루아시 암시장이라는 곳을 일본 경찰이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립니다. 1946년 8월 뭔가 좀 살 길이 트이는가 싶던 한인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오사카 스루아시 암시장 한켠에서 자전거 타이어 튜브 등등의 고무 제품을 팔던 강제징용을 피해서 일본으로 온 이희건이라는 한인 청년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읍시다. 일일이 막 수천 명 상인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으로 계속 모여드니까 예전보다 아무래도 발언력이 세지잖아. 그리고 이 청년 이희건이 매일매일 연합군 사령부랑 일본 경찰을 찾아가는 거지. 막 이러다 다 우리 다 죽습니다. 당신들이 막 책임질 겁니까? 읍소도 했다가 은근히 막 압박도 했다가 선을 막 묘하게 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찾아가고 7개월을 버틴 끝에요, 스루아시 시장 다시 열어도 좋다, 승인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암시장도 아니고 이제 막 30살이 된 청년 이희건이 만장일치로 이 스루아시 시장의 초대 번영회장이 됩니다. 근데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키워나가려면 항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제일동포라고 하면 일본의 은행들이 돈을 잘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다가 뭐 일본인 보증인 데려와라, 뭐 귀화하면 대출을 줄 수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청년 이희건이 이번에는 신용조합을 결성하자고 상인들을 설득하고 다녀요. 우리가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필요한 한인들한테 빌려주는 금융업을 합시다. 신용조합으로. 근데 사람들이 출자를 망설일 거 아니에요. 막 도와주는 거 좋고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돈 날릴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망설이면 자기 재산을 솔선수범해서 팔아서 먼저 놓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또 혼나고. 그렇게 1955년에 오사카 흥은 신용조합을 만드는데 성공하죠. 1968년엔 예금고 100억엔을 달성하고 성장을 거듭합니다. 자, 근데 신한은행 얘기는 언제 나와?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후에 일본 경제 호황 때 한인 사업가들, 한인 상인들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근데 또 성공하고 나이 들면 어때요, 보통?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고향 생각도 나고 친척들, 뭐 친지들, 뭐 옛날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또 한국이 60년대에 경제개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한다는데 한국이 잘 못 살고 있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급한 우리 정부에서는요, 대통령까지 막 직접 나서가지고 제일교포 사업가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에서 번 돈, 배운 거, 경험한 거 살려서 한국에 가서 사업해야겠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거긴 리스크도 있는 거고 또 제일교포 안 좋게 또 뭐 시세 많은 시선도 있는 거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 고국도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구로공단, 구미공단 같은 데 처음 만들 때 수출 산업단지로 거기다가 막 제일교포들이 자금도 되고 많은 역할도 하고.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할 때는요, 한국 정부 참가를 후원하려고 자기네들이 막 직접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관도 지어주고 한국에 있는 친지들 뭐 10,000명이나 초청하고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다 더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이번에도 역시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막 출입국이 자유로울 때도 아니었고요. 일본에서 매번 막 현금을 쌓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은행이랑 거래를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서 이희건 회장을 비롯한 제일교포들이요,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죠. 저희가 자금을 대서 한국에다가 금융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다만 당장 은행 허가를 내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1977년 제일교포들이 전액 출자하는 형태로 제일투자금융이라는 단자회사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덧 60대 중반이 된 이희건 회장과 제일교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고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한국의 한 해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일교포들이 고국에 들여온 때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는 민간은행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돈을 모아서 고국에 은행을 세우고 투자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앞장서서 자기 가게들을 판 돈을 가져온 이희건 회장, 그리고 일본 전역의 교포 341명이 한인이란 이유로 수모를 겪으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아서 250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요. 1982년 우리 정부가 마침내 신한은행 설립 인가를 내주죠. 신한, 새로운 대한민국, 잠자는 한국 금융을 깨운다. 그리고 그해 7월 광복 이후 첫 민간 자본에 의해서 신한은행에 출범할 때 이희건 회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신한은행은 많은 동포들이 이룩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조국 개발에 대한 동포들의 참여 의지가 결집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한은행을 국내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신한은행이 문을 열고 첫날 본점 영업부에만요, 17,000여 명의 고객이 방문해서 무려 357억 원을 예금했어요.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이 모인 거지.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요, 신한은행은 후발주자, 그것도 초미니은행에 불과했어요. 생각해봐요. 지점이 전국에 딱 3곳밖에 없고 직원도 한 280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때는 왜 설립 연도순으로 해가지고 조상제한서라고 해서 시중은행들의 서열이 분명할 때였거든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인은행, 서울은행 이렇게. 그래서 뭐 은행연합회 회의를 열면 은행장들이 쫙 참석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서열대로 앉는 거야. 조상제한서 다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재벌 회장들 이렇게 모여도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회장님도 있었어.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대박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자리 다시 가게 된 거야. 뒤에 앉다. 그래서 그 회사 난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신한은행 처음에는 마크도 지금이랑 달랐어요. 이렇게 초록색 은행잎인가 이렇게 병아리 같은 게 막 있고. 근데 아무튼 이런 초미니 은행이 어떻게 앞길을 헤쳐나갔을까? 신한은행이 변화를 일으킨 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사람들이 돈 필요할 때 은행 가는 걸 두려워하잖아. 딱 이렇게 은행에 딱 가가지고 딱 앉으면 막 쓰면서 한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고작 이만큼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엔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대출
이익을 받으려면 따로 막 커미션 같은 거 챙겨줘야 할 정도로 완전 갑이지 갑. 근데 이 새로 생긴 신한은행이 당시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이 은행원들한테요, 우리한테 돈 빌리고 돈 맡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셔야 될 고객이다, 고객이니까 손님이니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은행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막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인사 연습하게 하고, 지금은 되게 친절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막 가서 막 인사 연습하게 하니까 왜 인사 연습을 시키는 거야? 불만이 있었겠지. 우리 갑인데 갑한테 인사 연습을 시켜? 박수 치는 거 연습하세요. 자 연습 45도 막 이런 거 했대 정말로. 그리고 상인들이 막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은행에 상인들이 막 돈 받고 와가지고 막 동전 받고 가고 얼마나 힘들어. 상인들 편하게 하려고 동전 카트를 직접 끌고 시장에 막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는 거지. 바꿔주고 수혜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면 상인들 가게 복권에 나가서 은행원들이 도우러 나가. 뭐 이런 식이니까 다른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대. 쟤들도 은행원들 품격 떨어지게 뭐하냐, 뭐 뱅컨데 이런 느낌? 그치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한은행은 계속요, 우리가 비록 작지만 소매금융을 잘하는 내실 있고 튼튼한 친절한 은행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밀고 나가죠. 동아증권을 인수해서 증권업을 시작하고요, 국내 최초로 PC 온라인 서비스를 내놓고 또 무인 점포도 내놓고요, 최초로 텔레뱅킹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뭐 상상이 안 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는 전화로 은행 업무 보는 게 혁신적이었어. 지금 생각하는 건 모바일 뱅킹일 거고, 그때도 전화기로 했는데 그 전화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잔액 확인은 1번, 이체는 2번, 뭐 이런 거야.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잔액은 5,800원입니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직도 5,800원이야. 그렇게 다른 은행들이 크고 작은 금융사고에 막 휘말리고 부실 기업에 대출해줘가지고 흔들리고 할 때요, 신한은 개인 고객을 중시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해요. 그렇게 1994년에는 수신 10조 원, 96년에는 20조 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거대한 태풍을 맞게 되죠. IMF 외환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은행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요, 그런 기업들에 막대한 부실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도 같이 막 휩쓸린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금융사가 무려 600곳이 넘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그 전과는 달리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막 따져보고 은행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맡기고. 그래서 기업보다 개인 고객에 집중한 것도 있고요, 또 환율이 급등했는데 해외에 투자했던 게 잘 됐던, 그리고 또 일본에서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그래서 다른 은행보다 타격이 적었던 신한은행을요, 사람들이 다시 보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과 99년 흑자를 낸 은행은 신한은행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서도 많이 드는 생각이지만요, 원래 위기 때 살아남고 또 힘을 보존하면 위기가 끝나면 기회가 오는 법이잖아요. 기존에 제일 잘 나간다던 은행들이 막 여기저기 파산 위기를 맞고 쓰러져 가던 IMF 외환위기 이후 신한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1998년에는 동아은행을 인수하고요, 99년에는 국내 은행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고, 이듬해에는 금융지주를 설립해서 종합금융그룹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죠. 당시에 세계 3대 금융그룹으로 꼽히던 BNP 파리바 그룹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는 한국 내에서 초미니은행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 은행뿐 아니라요, 보험, 증권, 자산운용 업무 더 강화해서 더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겠다. 설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신한은행을 중심으로요, 2001년 국내 최초의 민간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합니다. 이후에도 신한금융지주는 굿모닝 증권을 인수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신한증권에서 굿모닝 신한증권 신한금융투자로 바뀌고, 국내 최초로 은행이랑 증권 연계계좌 만든 것이죠. 또 훗날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해서 지금은 신한라이프가 된 신한생명은요, 이 시절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치명적 질병에 대비하는 어린이 CI 보험을 만들기도 했어요. 또 제주은행을 인수하고 신한신용정보, 신한 BNP 파리바 투신운용 등등을 출범시키고, 그룹 CI도 지금처럼 바꾸죠. 파란색. 그리고 드디어 2003년에는요 1897년 한성은행으로 시작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외환위기 이전까지 부동의 국내 1위 은행이었던 조흥은행 인수 계약에 성공합니다. 조상 제한서의 가장 앞자리에 있던, 하지만 한부와 기아 등의 부도에 발목이 잡혀서 부실화됐던 조흥은행을요, 비록 초미니은행으로 출발했지만 같은 외환위기를 겪고도 오히려 성장한 신한이 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신한은행은요 총자산 149조 원, 단숨에 업계 2위 규모의 은행이 됩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에다가요 보험, 카드, 증권, 투신 등의 영업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맡게 된 거죠.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또 이렇게 잘하고 있던 신한지주가 2006년에는요 2000년대 초반 마구잡이 발급으로 촉발된 이른바 카드 사태를 맞아서 부실해진 당시 카드업계 1위 LG카드를 인수하는 데 성공해요. 그 노래 알아? 내게 힘을 주는 나의 LG카드야. 몰라? 앞서가는 당당함.
그러면서 통합신한카드는 당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도 1위 규모의 대형 카드사가 됐고요. 근데 막판까지 이렇게 통합 카드사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 그때 러브카드로 할까 고민을 했었다. 그거 했으면 지금 러브카드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 신한카드가 됐는데 이게 끝까지 아쉬웠는지 신한카드에서 나중에 러브카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신한에 꽃길만 있었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외환위기 이후에 조흥은행 인수하고 신한생명 자회사 편입하고 LG카드 인수하는 등등 그렇게 빠른 성장을 계속해 나갈 때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요, 임직원들의 급여를 줄이고 유상증자를 거치기도 했고요. 또 신한이 민간 금융지주잖아요. 뭐 정부 같은 데서 윗사람을 딱 내려 꽂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창업 공신이랄까? 신한은행 초기에 이렇게 급성장기에 영향력이 있던 분들, 또 그 파벌들 간에 일종의 세력 다툼이 외부로 막 불거진 적도 있었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특히 젊은 직원들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금융회사 문화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디지털 시대 급성장한 인터넷은행으로 떠나는 케이스가 여럿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최근 5년 동안요, 네오플럭스 인수하고 오렌지라이프 인수해서 통합 신한라이프를 출범시키고 아시아신탁 인수하고 BNP 카디프 손보 인수하는 등등 비은행 분야 인수합병을 통해서 종합금융그룹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 이런 포석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존의 튼튼한 거대 조직의 강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디지털 전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절실하다, 이런 얘기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1교포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시작한 초미니은행에서 거대 금융지주로, 또 거꾸로 이제는 한국의 신한금융그룹이 일본의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할 만큼 4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거듭해온 신한금융그룹인데요, 기존 금융회사들이 버거워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위기의 시간을요, 과거의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성장했던 것처럼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창립 40년을 넘어 50년, 60년이 됐을 때 신한금융그룹이 어떤 결과를 이뤄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내가 신한금융그룹에 가면 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한금융그룹 40년 역사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옛날 자료, 사진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그 옛날에 자료 모으는 업무 하던 직원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나 봐. 사진들이 엄청 많아.